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절기상 춘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유의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이 계좌 건강은 어떠신가요? 최근 또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 자산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이 튼튼한 계좌 관리 그리고 또 투자는 필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오늘도 저희 빅사이클이 여러분들의 안목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탑픽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책임지어 주시는 분이죠.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이제 빅사이클 현재 새롭게 월요일을 좀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만큼 월요일 주초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장세 흐름 진단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하고 일주일의 투자 전략을 좀 열어가는 어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1시간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9082번으로 임상현 하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불 켜고 출발했던 오늘 양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00선 아래로 밀려났는데요. 0.77% 내린 2,68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세에 나서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시총 상위 12종목들 대부분 하락 우위를 보인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이 1% 넘게 오르면서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또 시총 2위 자리를 재탈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5%가량 하락하면서 918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홀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2차 전지주와 정치 테마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조짐에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원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216원 3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감 시황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임상현 파트너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분석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예상과 다른 어떤 반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 주말에 매우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급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다만 이제 이유적으로는 어떤 내면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의 이제 장기화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관련된 그런 이슈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게 이제 현재 북한은 미사일 계속 시험 발사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러시아를 약간 돕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냉정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이제 당선인은 현재 외교 당선을 하고 나서 전화 통화를 이제 미국, 일본, 인도, 영국 이런 호주 이런 나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쿼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의존하고 현재 외교 안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체계에 있는데 미국에 대한 강화 압박, 그러니까 전략적 동맹을 해라. 경제하고 외교, 이렇게 국방도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쿼드 체제에 이제 하라는 뭐 그런 이슈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조심스러운 행보이지만은 약간 보수적인 어떤 그 정권이 현재 다시 한번 잡으면서 외교적 방향성을 약간 우클릭으로 좀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은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낳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완전히 격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전략 무기를 계속해서 쏘면서 최후 통촉, 항복을 해라. 이렇게 핵무기 위협이라든가 생화학무기 위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최근에는 그 마리우폴 부분들이 함락 초일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마리우폴, 그 해상 최대 무역 도시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오데사까지 만약에 해상이 봉쇄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는 고립했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한 등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현재 워낙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쉽지 않는 게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장기화 봉착 조짐,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저는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도 우리가 약간은 뭐 한알령 제재된 기대감인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우리가 원자재주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 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것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세 지수나 이런 것들은 견주한 상승은 나름대로 해주리라 좀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반도체 병목 현상,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풀릴 줄 알았는데 현재 중국에 대한 현재 코로나 관련된 봉쇄가 좀 더 이제 길어지면은 좀 더 올해 하반기도 약간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매출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한 스텝을 놓고 다른 수혜지적인 측면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라든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최근 이 안철수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차기 예. 총리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예. 안랩이 최근 들어 계속 좀 강세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러한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항상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죠. 5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네. 대선이 누가 될 것이냐를 보고 이제 정책 관련주, 인맥 관련주가 항상 떠요. 네. 그리고 나서 대선이 되면은 우르르 무너졌다가 또 뭐가 뜨냐면은 정책 관련주, 신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셨는데, 특히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은 대선도 끝났는데 왜 이게 뜨지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현재 약간 오래되신 분들은 그때도 그랬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용산에 당장 현재 집무실을 옮긴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 관련된 현재 재개발 관련된 용산공으로 관련된 자연과 환경이 뜬다든가, 네. 아니면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 시공테크가 오늘 크게 오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차기 총리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뭐 안내입을 비롯한 써니전자가 뜬다든가 이런 그 민감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관련된 부분들은 그 이슈적인 요소를 좀 사실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장 시장 좀 분석해 주시면서 예. 간략하게 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었는데 예. 사실 오늘은 이 또 우리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의 예. 이 움직임이 뭐 지지부진하기는 했지만 지난주 주총 이후에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로봇 관련 산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앞으로 좀 이 로봇 관련 섹터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유망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은 현대차에서 현대차에서 최초로 그 로봇 관련된 그 이슈를 좀 들고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뭐 춤을 추면서 뭐 하는 거 로봇계 그다음에 휴먼 로봇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점차 확대가 좀 되면서 삼성전자는 주총에서 두 가지 걸 꺼냈죠. 로봇 관련된 로봇과 메타버스를 키우겠다. 근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핵심 사업은 로봇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삼성은 현재 가전제품으로도 최강자고 휴대폰으로도 최강자입니다. 근데 그 지위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휴대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의 그 현재 구글 안경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휴대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로봇에 관련된 제조하면 삼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재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좀 진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그 이 중간 단계인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이제 사운을 걸고 이쪽으로 진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LG도 마찬가지로 현재 로봇 사업을 뛰어들면서 로보티즈, 로봇스타 계속 지분을 넓혀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봇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삼성하고 삼성하고 LG가 맞붙을 수밖에 없고 또 장기적으로는 현대하고도 3파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은 필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과 자동차의 중간 단계의 어떤 속성, 산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메타버스가 붐이라면은 그 메타버스가 뭐냐면 올해는 로봇 관련주가 약간 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조정이 한번 조금 이제 심하게 될 때라든가 있을 때는 한번 우리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이 또 너도 나도 이 미래의 먹거리 로봇 산업에 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들과 우정을 나누는 또 그런 삶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복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먼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픈 손가락 업종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아픈 손가락, 임상현 파트너가 선택한 업종은 진단키트 업종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관련 네, 오늘 진단키트 업종에 대해서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지 파트너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키트 업종 왜 이렇게 좀 빠졌을까요? 네, 오늘 그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이제 급락을 했다. 그다음에 정점을 대부분 3월 중순 쪽으로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정점을 할 것이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락이 좀 됐지 않느냐. 근데 급락이라 했을 때 뭐 크게 급락하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이제 신호탄이냐 이런 거를 두고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두 가지 것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미크론하고 그 하이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 변이가 감염력이 훨씬 더 강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하이 변이의 스텔스 오미크론의 어떤 이 검출률이 지금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전문가는 좀 정점이 좀 더디게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텔스 오미크론이 갑자기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모습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 또 미국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2월 19일 정도는 4%밖에 안 됐었는데 현재 지금 비중 23%로 급격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적으로 작용이 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재유행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한 차례 좀 돌아섰던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약간 봉쇄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좀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확산이 좀 약간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봉쇄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병목 현상이라 이런 것들이 약간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그 공급 부족의 셔티지가 계속이 되면은 실적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진단 키트로 넘어가서요.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4월에나 정점이 지나지 않느냐 이런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터닝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시젠, ST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랩지노미스, 뭐 EDGC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5개 종목은 나름대로 매출도 괜찮고 또 시장의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오늘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이 지금 현재 오미크론 정점 구간 힘겹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스텔스 오미크론 급증으로 유행 정점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이제 60만 명대 최다를 기록하다가 20만 명대로 조금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최대의 변수로 떠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 섹터 내에서 하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약간 이제 터닝 포인트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좀 잠잠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그 동향 또 유럽의 동향 이런 부분들을 약간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미국과 영국 또다시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엔데믹 상황 우리가 염두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유행이 정점을 지났어도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뭐냐면은 네. 보통 한번 그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들을 한번 유행을 하다가 꺾어지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없어졌어요. 근데 네. 이거는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주식시장처럼 작년에 이 박스권을 1년을 그리다가 다시 올라와졌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N자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엔데믹 네. 상황이 우리가 좀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침체되더라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섹터 내에 또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도 하락 사이클 그리고 오늘의 아픈 손가락 업종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상승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업종이 강하게 될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파트너가 가져온 상승 사이클 업종 면역 항암체 업종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해당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제약바이오의 전문가답게 또 임상현 파트너가 오늘 면역 항암제 섹터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탑픽 종목은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개봉박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상승 사이클로 면역 항암제 업종을 가져와 주셨는데 이 업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해 말에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라서 생존율은 또 반대로 70%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이 생존율 향상이 치료제 개발과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오신 상승 사이클, 이 면역 항암제 섹터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섹터 상승 사이클로 가져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항암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암에 대한 그 임상 파이프라인이 진척이 많이 더뎠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이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시세 뒤안길에서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들이 우리나라에서 왕성하게 좀 이루어지고 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리즈로 제가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현재 그 코로나 백신, 두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 이번에는 항암제로 해서 3가지로 해서 시리즈로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는 그 마감을 좀 지려고 좀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쪽에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제약 바이오주 산업에 대해서 약간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는 다루지는 못하죠.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도록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2년에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탑10 부분들의 매출 탑10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탑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한번 제품명을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시면은 옵티보, 휴미라, 현재 레블리미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그 이제 생소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옵티보는 현재 2015년 매출 대비 약 44% 이제 증가를 좀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전체 글로벌 탑10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미라라는 부분들이.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현재 삼성 바이오 현재 바이오시밀러 하는데 바이오시밀러는 뭘 만드냐,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냐 하지만은 대부분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현재 매출액이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는 업체의 몸값 또는 이런 임상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셀티론하고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은 셀티론하고 삼성 바이오엑스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의약품을 똑같이 임상을 해서 똑같이 복제약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특허의 기간이 끝나면은. 근데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제품명 램시마, 트룩시마 여기 보시면은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시면은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휴미라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의 탑을 달리는 종목군들을 그대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엑스도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휴미라를 특히 말씀드렸죠. 현재 오랫동안 수년 동안 매출 탑을 달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셀티움이나 삼성 바이오엑스에서 팔고 있고 탑10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을 복제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하겠죠. 그러면 면역 항암제 이렇게 굉장히 현재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어떤 히트 상품을 떠오르는데 그걸 복제해서 팔면 어떻게 되냐? 그건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다시 똑같이 복제를 해서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 현재 삼성 바이오에서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표정 항암제를 전체적으로 복제해서 특허 기간이 만료된 걸 복제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항암제 계통에 물론 이제 관절염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쪽에 거의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薬품이 그 트렌드를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얼마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항암제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화학 항암제가 1세대, 표정 항암제가 2세대,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로 접어듭니다. 화학 항암제를 알다시피 이제 세포 독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고 표정 항암제 부분들은 현재 항암제 암 세포에 관련된 그 기전 중에서 암 세포의 특유의 그 신호 전달 물질 이걸 이제 공격하는 그러니까 타겟 분자라고 하죠. 그 타겟 분자를 하는 이 메커니즘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표적 항암제를 사실상 만듭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면역 세포 있잖아요. 면역 세포라는 것은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 내에 뭐 수지장 세포라든가 NK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면역 체계를 약간 효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것을 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만듭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서서히 이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암 발생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그 암이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아닌 다른 현재 기존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에서도 정상줄기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암세포에서도 암줄기세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암세포의 어떤 발생 기전, 암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독성에 의해서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나 공해 물질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기생충이나 아니면 세균 또는 바이러스 침투에서 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암으로 이제 발전이 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왜 이제 세포 독성, 그러니까 암이 보통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악독화하고 전이를 하게 되는데 암세포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 부분들이 전이하고 악도가 되고, 그러니까 강한 것만 내성에 의해서 강한 것만 살아남고 그게 혈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이를 하는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 국립암보고서 이제 테비타 소장이 미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해도 방항암제 유전자로 인해서 현재 내재가 돼서 악성으로 변한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강한 발암성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에 암 유발을 한다, 증암 역할을 한다는 보고를 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2세대로 많이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세대의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처음에는 세포 독성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100개 항목을 듣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암세포의 이제 신호 메커니즘인데 그 신호 전달을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로 차단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 표정 항암제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그것도 약물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제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세대나 2세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3세대 항암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좀 쉽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그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T세포가 현재 이 암세포를 만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이제 퇴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접촉 돌기가 PD1이 있고 암세포는 그 현재 T세포를 회피를 해야 하기 때문에 PDL1이라는 현재 그 촉수돌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은 정상 세포인 줄 알고 오인을 하고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기전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만나지 못하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아이를 얻어서 T세포의 PD1을 이렇게 촉수를 아예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항체 물질을 공격하게 되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다. 요거를 발견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데 코로나19에서도 이제 예, 예. 오미크론 변이를 감염되는 사람과 또 감염되지 않는 사람을 할 때 예. T세포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혹시 T세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T세포 이제 부분들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우리 이제 면역 체계의 네. T세포, 그다음에 B세포 부분들이 후천 면역, 그러니까 그 항체를 만드는 그 현재 면역 체계의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선천명, 후천명인데 네. 후천면역, 그러니까 그 현재 그 병원군을 직접적으로 죽이고 공격하고 배양할 수 있는 세포다. 그러니까 T세포는 현재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T세포가 돌기가 있는데 돌기 부분들이 감지를 하고 현재 그 암이라든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기를 그 체크를 하는데 그걸 막는 기전이 바로 그 촉수로 회피 물질을 현재 억제하는 부분들이 이제 PD1에 대한 해당이 된 건데 PD1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들을 막는 것들이 면역세포 치료제다.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암세포의 사멸에 집중했었던 기존의 암 치료에서 이제는 2세대 표적 항암제 또 예. 다음 말씀해 주셨던 예. 3세대인 이 면역 항암제의 시대가 됐는데 예.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또 특장점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 이어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T세포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죠. 이게 네. 암세포하고 만나는 네. 이 촉수끼리 만나는 그 기전을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물질의 그 기전에 따라서 약물이 쭈르륵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타켓 물질이 제가 PD1이라고 했죠. PD1을 막는 부분들이 이제 키트루다. 그다음에 PD1에 해당된 것이 옵티보, 티센트릭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촉수 돌기를 회피 물질을 막는 차단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면역 항암제가 바로 그 새롭게 떠오르는 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히트 상품인데 그 히트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를 더 극대화시키려면은 면역 항암제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 그 병역요법이라고 합니다. 항암 바이러스하고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화학 항암제하고도 연구를 하고 이런 병역요법을 통해서 매출을 계속해서 극대화하는데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면역 항암제의 병역 직접적인 단독요법 또는 병역요법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성장성은 매우 높다. 근데 그런 이 기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연구하는 업체들이 대세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그 면역 항암제의 이야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요약을 해보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현재 촉수를 찾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 암세포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코드라인을 암수 코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 표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기전에 따라서 그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은 면역 항암제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대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정말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느 방송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함축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잘 봐주시는 임상현 파트너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서 또 시장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이 사이클, 또 보석주, 또 보석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런 황금 조끼의 또 상승 기운 마구마구 날려주셨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 기업과 기술들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지는데 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한 기업들과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네임밸류도 있고 또 네. 기술 노하우도 있는 세 개 업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먼저 그 GC셀. GC셀은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이 이게 합병을 좀 했습니다.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T세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T세포의 돌기에 대해서 알았는데, T세포를 한 단계 더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서 T세포에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좀 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CAR-T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CAR-T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하는 업체가 GC셀이라는 업체입니다. GC셀이라는 업체가 그 NK세포라든가 CL-NK세포, 그다음에 그런 세포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GCL 같은 경우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고 최초의 치료제가 이민셀 LC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게 이제 적용주는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RT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GCL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그 NK 세포,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 대한 어떤 그 유전자 편집을 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에다가 현재 현재 암 세포의 종류를 가진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줄기세포까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최종적으로 만든 이민셀 LC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녹십자 그룹에서 CRT 기술에 거의 최고봉의 기술을 두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CRT 기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박셀바이오가 아시죠? 2년 전에 30배에서 시세를 굉장히 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K세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수시상세포라든가 이런 이 부분들의 CR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CRT 기술이라는 것은 유전자 편집을 해서 현재 환자의 그 유전자 편집에서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그 현재 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한번 몸에 집어넣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기술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박셀바이오인데 박셀바이오는 또 다른 임상, 동물 암세포에 대한 임상도 병용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CRT 기술에 대해서 완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요거에 대한 것은 현재 면역세포가 어떤 것을 가지고 CRT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다양한 그 종류의 어떤 그 면역세포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고 이 부분들도 각종 그 면역세포에다가 적용증 현재 부분은 그다음에 임상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마지막으로 현재 좀 더 다르지만 제넥신도 현재 하고 있는데 제넥신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몸 안에서 현재 필요한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치료제 쪽하고 또 하나는 DNA 백신 쪽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현재 이제 DNA 백신을 가지고 똑같이 치료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세포, 면역 세포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도 항체를 만들고 공격하지만은 똑같이 암세포에서도 똑같은 기전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의 원리나 항암 백신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치료제로 만든 부분들이 제넥신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세 개의 업체가 나름대로는 면역 항암제 또는 항암 백신 그 플랫폼, 그다음에 어떤 적용증 이런 데에서 가장 완벽한 기술을 갖지 않았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 세 개의 업체를 하고 있고 제넥신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원리를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제넥신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EPO 물질, 당뇨병 관련된 그 치료 물질이죠. 지속적으로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업체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으로 또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꼽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 상승할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 한 업종에도 굉장히 수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은 무엇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탑픽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임상현 파트너가 꼽아주신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공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져와 주신 이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가지고 온 부분들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종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은 네. 현재 최근에 한 달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술 수출을 사노피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사노피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1조 2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좀 했던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획기적인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ABL 바이오를 좀 선정을 좀 했고요. 네. ABL 바이오는 그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씩 ABL 바이오가 사노피라는 세계적인 업체에서 현재 ABL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이런 부분을 1조를 주고 현재 살 수 있는 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냐 이걸 한번 좀 따져야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세 가지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현재 ABL 바이오의 그 기술은 항체 플랫폼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물 전달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좀 해봤을 때 현재 그랩바디 B, 그랩바디 B, 그다음에 그랩바디 T, 그다음에 그랩바디 I 이 세 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그랩바디 이제 B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BBB 셔틀 기반 이중 항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BBB라는 것은 뭐냐면은 뇌혈관은 굉장히 어떤 삼엄한 청와대처럼 굉장히 고순도의 어떤 그 물질, 그다음에 타 물질은 다 차단을 하는 굉장히 뇌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뇌장벽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약물 치료제를 하려고 해도 다 거기서 막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BBB 셔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항체 이 부분들을 현재 그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뇌장벽을 뚫을 수 있는 요거죠. 요거를 하나 장착을 했고 여기다 항체, 그러니까 치료 물질을 탑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그랩바디 B의 가장 큰 핵심들에 해당이 되고 현재 그랩바디 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T 세포의 기능들 부분하고 거의 같은 양상들이다. 그래서 뇌혈관 치료제를 모두 만들 때는 이 기술을 다 이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뇌혈관에서 다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랩바디 T는 일반적인 T 세포 이야기했던 그런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랩바디 B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랩바디 B에 대한 파이프라인들, 그다음에 그랩바디 T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항체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이프라인들이 각기 이렇게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척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다음에 그랩바디 I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BBB 셔틀 관련된 부분들이 타 약물, 그다음에 세계적인 제약사보다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온숭이 실험에서도 독성도 없고, 그다음에 가장 탁월한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뇌질환을 연구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이 기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술에다가 자기네의 항체를 섞으면 되기 때문에 ABL 바이오에서는 어떠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오피에다가 그래 뇌질환 연구에 그러면 우리 거 1조 2천에 사가. 근데 그 산오피에서는 이걸 냈습니다. 반독점을 이렇게 독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다른 항체를 섞어서 다른 업체에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이게 산오피 말고 두 군데를 현재 실사를 마치고 두 군데를 곧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컨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조만간 두 건의 1조에 관련된 두 건이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암제 쪽의 파이프라인에서 두 군데가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이 약물 전달체 기술을 파이프라인만 수출하고서도 몇 조의 돈방석에 앉는 그런 부분, 획기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는 탑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뇌혈관을 뚫을 수 있는 약물이 이 약물이 요건데, 뇌혈관을 뚫을 수 있는 요거 코드, 비밀 코드가 여기가 있고 여기다 항체를 싣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원하는 항체를 여기다 실어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타겟 물질을 실어서 기술 이전을 해가고 산업회에 1조에 팔아먹고 또 다른 업체에 타겟 물질을 실어서 그래 2차 기술까지 해서 팔아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는 조만간 올해 이제 두 건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임상 1상밖에 안 됐어도 그 기술을 원하는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플랫폼이지만은 뇌혈관 질환에서는 뭐냐면은 약물 전달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에다가 뇌질환을 연구하는 수많은 업체, 치료제가 안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최고의 기술적인 가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ABL의 가치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ABL 바이오 또 이 탑픽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로 스탕리치님께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항암제 섹터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의 의견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19는 더 이상 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서 또 이 상승 초입에서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BL 바이오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현재 매수해봐도 좋은 자리일까요? 예,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차트로 이제 봐서 이제 봐야 되는데 현재 뭐 차트 간단하게 현재 한번 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부분들이 월봉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장기적인 박스권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박스권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시총이 1조 3천억,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랜 동안 기술 연구한 끝에 이 박스권의 세 번째를 돌파를 시도하려고 한번 상승했다 행보를 좀 해주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이때 이제 시세가 크게 났고 이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다음에 급락에 대한 절반 회복했고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CLT 기술에 대한 업체 있잖아요. 보통 업체들이 보통 현재 기술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보통 4조 내지 5조의 대형 빅파마에 인수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BL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1조 3천억은 굉장히 낮은 부분들. 어떤 데는 뭐 10조에 인수하게 됩니다. 임상 일상만 가지고도 CLT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2건의 또 하나 1조의 기술 수출이 있기 때문에 제2의 한미약품이 몇 년 전에 한번 히트를 줬죠. 나오지 않겠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굉장히 전문 분야기도 하고 전문 용어도 생소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증 모두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어지는 신세계 리턴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유가 그리고 국내 선물까지 이제 전 세계 시황을 모두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세계 리턴즈까지 본방사수 하시면서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